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를 위협했던 치명적인 두 가지 전염병을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전염병은 바로 흑사병인데요. 이 지도에서 제가 박스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집트의 펠루시움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농경이 발달했던 지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제국의 속주였을 때 로마 제국에 상당히 많은 양의 곡물을 수송하는 그런 곡물 항구로 사실은 활용이 됐었습니다. 이 펠루시움에서 처음 전염병이 발생해서 이제 동로마 제국으로까지 전염병이 확산이 됐는데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은 동로마 제국이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과거에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라든가 소아시아 지역까지 전부 동로마 제국이 지배를 했었는데요. 이 당시 동로마를 지배했던 황제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활발한 정복전쟁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황제가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동안 541년에 로마에서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 곰쥐라고 불리는 쥐가 이제 유행성 전염병을 확산시켰습니다. 이 곰쥐는 아까 말씀드렸던 펠루시움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쥐를 통해서 실제로는 쥐가 가지고 있는 전염병이 인간에게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을 많은 역사학자들은 흑사병이라고 부릅니다. 동로마 제국에서 541년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동로마 제국의 역사가였던 프로피쿠스는 하루에 10,000명 정도가 실제로는 흑사병으로 사망했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계했던 통계에 따르면 2년 동안 약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흑사병이 발병했던 기간 동안 약 2,500만 명이 이제 흑사병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동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감소함에 따라서 실제로 동로마 제국의 활발한 정복전쟁이라든가 또는 적극적인 교역 자체가 중단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동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 전염병으로 인해서 동로마 제국이 점점 더 쇠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는 이런 전염병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아라비아 반도에서 부흥했던 이슬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위협하고 실제로 그 당시 지중해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흑사병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기원이 어디일까라고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오랫동안 발병했던 풍토병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1300년대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몽골 제국의 지도입니다. 몽골 제국이 중국 영토 전체를 이제 정복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서쪽으로 나아가면서 실제로 몽골 군대가 서쪽으로 팽창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이제 인간과 더불어 전염병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몽골 군대가 지배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윈난이라는 지역입니다. 흑사병은 이 윈난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그런 이제 풍토병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몽골 제국 군대가 서쪽으로 팽창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윈난 지역의 풍토병도 다른 지역으로까지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지도가 바로 이제 흑사병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보시게 되면 윈난 지역에서부터 중국 북부 지역 그리고 초원길을 따라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라비아 반도 북부 지역과 그다음에 지중해 지역까지 이렇게 흑사병이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흑사병이 전파됐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1346년에 벌어졌던 전쟁인데요. 카파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몽골 군대와 이탈리아 군대가 서로 이제 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몽골 군대에서 갑자기 흑사병이 창궐을 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이런 어떤 추이를 지켜봤던 몽골에서는 이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카파를 점령했던 몽골 군대를 후퇴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군대만 이제 순수하게 철수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흑사병에 걸렸던 사람들, 그래서 사망했던 사람들의 시체를 투석기를 통해서 카파 성벽 안쪽으로 집어던지고 실제로 몽골 군대가 후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시체를 카파성 안쪽으로 집어던졌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당시 유행했던 흑사병을 이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화학 무기처럼 사용해서 카파성을 전멸시키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의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파라고 하는 지역은 노예무역이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집트로 노예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밀매하는 그런 어떤 무역들이 성행했던 지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구입하기 위해서 카파로 이동을 했고, 실제로 이 지역에 왔던 많은 상인들이 이탈리아 여러 지역들로 돌아가면서 흑사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흑사병이 확산되면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전염병이 왜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흑사병이 왜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흑사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이라든가 치료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을 마치 신이 인간에게 내린 일종의 저주라든가 또는 처벌로 많이 생각이 됐었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던 유럽 사회에서는 흑사병을 효과적으로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육체적인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고, 그런 신체적인 고통을 가함으로써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벌을 거두어 줄 것이라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담론들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자, 이런 이제 일종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통 채찍질 고행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긴 채찍을 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특히 등 부분을 때리면서 거기서 이제 피가 흐르거나 또는 상처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을 신이 도로 거두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채찍질 고행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수도사들 사이에서 이제 빈번했던 이제 일종의 자기 규율 또는 자기 절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이 금욕이라든가 참회의 수단으로만 사용이 됐던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그런 전염병을 통제하고 그런 것들 예방하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담론으로 기능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채찍질 고행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준 벌을 이제 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설교하는 그런 일종의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깔 모자를 쓰고 긴 옷을 입고 맨 앞에 십자가를 들고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전염병을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염병을 확대시키고 또 급속하게 확산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흑사병이 만연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 전염병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라든가 치료법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또 이제 환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일종의 조치들이 취해졌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중세 유럽의 의사들은 긴 가운을 입고, 그다음에 새 부리 모양의 마스크를 쓰고, 긴 장갑을 끼고, 이제 손끝에는 막대기를 들고 시체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죽은 사람과 또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이제 그런 행위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스크를 쓰는 것은 오늘날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행위 자체는 살아있는 사람과 또는 이제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마스크를 썼는데 이렇게 쓴 마스크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당시 소독이라든가 또는 예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던 후추를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후추는 1300년대 유럽에서 굉장히 귀한 상품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람들을 악귀로부터 쫓아내고 실제로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일종의 건강과 또는 의학과 관련된 그런 상품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신료라든가 또는 식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부리 모양의 마스크 끝부분에 넣고, 그 다음에 눈에는 유리로 만든 구슬을 집어넣으면서 스스로를 그런 감염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사들의 노력 또는 처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도 실제로는 흑사병을 통제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회 전반에서는 이렇게 치명적인 전염병이 왜 발생했을까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반문과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결론을 내리기를 어떤 희생양,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흑사병이 발병하게 된 원인을 이제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일종의 사회적인 희생양을 이제 골라내는데 굉장히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로 그 당시 유럽 사회에 만연해 있던 그리고 널리 확산되어 있던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실제로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갈 곳이 없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유럽의 여러 지역들로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처음 나타났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유대인을 미워하는 반유대주의가 성행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신앙이라든가 또는 사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민 사상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때 가장 먼저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럽에 만연해 있던 기독교인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했고요. 이런 어떤 특별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땅이라든가 또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부동산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많이 의존했던 것은 바로 현금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치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을 비롯한 금융업에 많이 종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업을 종사하고 더 많은 이익을 이제 벌어들인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결코 좋은 눈으로 바라보진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1300년대 유럽에 흑사병이 만연하면서 이제 많은 유럽인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흑사병이 발생했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담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담론 가운데 희생됐던 사람들이 바로 스트라스부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는데요. 스트라스부르는 원래 프랑스 영토였다가 독일의 영토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오늘날에는 프랑스 영토가 된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1349년에 발렌타인데이에 최초의 유대인 학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제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흑사병이 만연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흑사병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기 때문에 흑사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트라스부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전부 광장에 모아서 이제 너희들이 우물에 독을 탄 게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봤고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며 목숨을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종을 거부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화형에 처했는데요. 이날 하루에 희생된 유대인이 약 2,000명에 달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스트라스부르의 이 대학살이 유대인들에게 향해지는 최초의 포그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그롬은 보통 19세기에서 20세기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동유럽에서 유대인들에게 가해졌던 방화라든가 약탈이라든가 살인 이런 행위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제 일컫는 그런 단어인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19세기에만 등장했던 것이 아니라 흑사병이 만연했던 1400년대에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흑사병의 원인이라고 지목했지만 실제로 유럽에서는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전염병을 통제하고 극복하기보다는 전염병으로도 멀리 도망가거나 또는 속세를 떠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탈리아 소설가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지오반니 보카치오였는데요. 보카치오는 이제 흑사병이 만연한 피렌체를 떠나서 이제 10명의 남녀가 열흘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일종의 가상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데카메론인데요. 데카메론은 우리말로는 뭐 10일간의 이야기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 열흘 동안 10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는데 거기에는 사랑이라든가 연애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삶이라든가 그 당시 흑사병을 직면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상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최초의 근대적인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세를 떠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흑사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흑사병에 걸렸던 환자들과 또 건강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그런 운동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런 것 같은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라틴어로 검역을 쿼런틴이라는 단어로 부르는데요. 이 쿼런틴은 원래 40이라는 그런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라든가 그 당시 피렌체라든가 이탈리아 여러 항구 도시에 많은 선박들이 유입되는데 그런 선박들을 항구에서 40일 동안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물건이라든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격리 조치를 취하고 검역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1300년대 흑사병이 발생하면서 유럽에서 나타났던 일종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격리시켰던 선박에서 사람들과 상품들을 집하할 때 허브향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향신료들을 통해서 소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런 조치들조차도 흑사병을 통제하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비극적이고 끔찍한 현실들을 피해서 실제로는 내일이라는 것, 미래라는 것에 대한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장 행복하게 지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알려진 것처럼
현재 자신에게 집중하고 현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 만연했던 그런 기간 동안 널리 유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게 되면 541년에 동로마 제국에서 발생한 흑사병으로는 한 2,5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때문에는 이제 적게는 7,500만 명, 그리고 많게는 2억 이상까지 사람들이 사망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럽의 인구가 1400년대를 기점으로 급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인구가 급감하고 실제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유럽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하락하기 시작하는데요. 치명적인 전염병을 예방하고 이런 것을 통제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복종이라든가 믿음이라는 것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있었던 십자군 전쟁에서 패배함과 동시에 이제 이런 치명적인 전염병은 교회가 가지고 있던 권위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권력들이 점점 더 바닥으로 내려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하락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세속적인 영주라든가 또는 제후들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중세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근대 여러 국가들이 탄생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인 단위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럽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굉장히 이제 급감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의 가치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장용이라든가 물건을 만들어낸 장인들의 가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은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유럽을 지배했었던 봉건제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체제, 경제적인 체제가 몰락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치명적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가라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경험하고 또 다른 시대가 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동력을 제공했던 그런 어떤 현상 그리고 그런 계기로 볼 수 있습니다.